안 대표 오래간만이요. 전번에 우리 마라톤 대회하고 그 비오비 동영상으로 축하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 그 안 대표를 좀 모시고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그 시간은 있단 얘기죠. 그럼 내가 구체적인 것은 내가 그쪽으로 내용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내서 좋은 그 강의를 해주세요. 아마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처럼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우리는 5개의 삼성전자급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5대 강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중에 한 나라를 제치고 5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두 번째로 2차 전지, 세 번째로 원전, 네 번째로 수소 산업, 다섯 번째로 바이오 산업, 여섯 번째로 과학기술은 아닙니다만 컨텐츠 산업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555 전략입니다. 즉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서 5개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보유하고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말은 이상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구체화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사실 그 정책에서는 그 방향도 중요하지만 실행 계획 자체가 액션 플랜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는 4가지 분야에서 지금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정부 조직 개편, 그 다음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체계 구축, 다음은 미래 인재 양성 및 확보, 그 다음이 바로 규제 혁신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청와대 조직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고 국정에 대한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런 제 수십 년간 조직 관리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둘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선은 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 세계가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기술 부총리가 꼭 필요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도 과학기술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조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 여러 가지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의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그 예산이 인당 GDP로 해서 세계 1,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부 과학기술 투자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없고 산업화에 성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성공률에서 찾았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받은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98%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절대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처음 하는 사업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R&D에 대한 것이 사실은 감사 때문인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최소한 이 R&D에 대한 감사만이라도 결과 위주로 하지 말고요. 과정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0.1%의 가능성에 도전을 해서 999명이 실패하고 1명이 노벨상 받을 겁니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다 합쳐서 연구원이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세계 여러 곳에 내셔널 랩, 그러니까 국책연구소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퍼시픽 노스웨스트 내셔널 랩, 거기 가보니까 연구원 규모가 8,00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원 제일 많은 데가 2,700명입니다. 아마 키스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규모가 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하는 연구소의 최소 단위는 5,000명이랍니다. 5,000명이 되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한 조직 내 포진해 있고 거기서 새로운 융합 연구가 생겨난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정말로 멉니다. 그래서 저는 50만 명 더 추가 양성해서 100만 명 정도가 돼야 그 정도 규모의 연구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파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규제가 더 많아지기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전 세계에서 100대 스타트업 기업 규모로 따져서요 1등부터 100등까지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규제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성장성 큰 100대 기업 사업을 한국에서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이제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먼저 이거를 알았습니다.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이게 개발되는 과정에 어떤 규제나 어떤 법률이 방해가 되는지를 미리 전부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좋다고 아마 5조 원, 5 빌리언 달러 정도를 그냥 줬습니다. 조건 없이. 그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 나온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가 앞으로 나갈 모든 스토리가 저는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첫 번째, 영역마다 이렇게 벽이 없이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일어나는 환경. 두 번째,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재도전을 허락하는 연구 환경. 세 번째, 정치나 또는 그 정부가 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리 규제들을 없애거나 미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나라.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세 가지를 못하는 나라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무슨 사병 월급 얼마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가 가능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래야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이제 여기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 전문가이자 이분선공 청년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주식회사 테이크원 정승기라고 합니다. 첫 공약 중에 하나였던 555 공약 중 핵심 중에 하나인 글로벌 기업 육성 관련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 5개를 만들려고 하면 정책부터 미래 시장에서 필요한 그런 초급 즉 미래 기술을 위한 투자까지 고려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5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정책의 변화부터 조직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5년마다 완전히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15년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지와 다른 정부에서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에 대한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가 정말로 중요하다는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가거든요. 제 계획은 10년 계획입니다. 10년 내로 G5에 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대통령이 이 일을 맡아서 또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가능해야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저는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분야가 교육 분야라고 봅니다. 교육이야말로 워낙 핀란드 같은 경우에 교육 개혁이 1970년에 시작해서 1990년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게 일관성이 유지가 된 겁니다. 비결을 보니까 거기는 총리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자기가 결정 권한을 포기하고 여야의 정치권, 관료, 학부모, 교수, 그리고 뭐 학원, 부모 그런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모아서 거기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10년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일관성이 저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결정에 현재 대통령이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고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런 10년 계획을 세우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내년에 또 이 회의를 하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10년 합의를 하면 이게 영어로 롤링 플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도 넘게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제일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부터 성공시키면 그러면 이 분야를 이제 다른 분야로까지도 이런 성공 사례를 파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장기 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은 최진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네, 모처럼 그 수준 높은 그리고 준비된 국가 정책 비전 등을 갖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런 훌륭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대통령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는데 꼭 필요한 건 한두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수준이 좀 낮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이신 원장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중도층을 향해서 오늘 같은 그런 훌륭한 정책 비전을 열심히 설명하면 바로바로 또 다시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